기운이 없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러한 치료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현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최대한 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탈수되지 않도록 하루에 6컵에서 8컵이면 1200에서 1500kcal, 500cc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의사와 상의해서 식욕 촉진제를 먹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양소와 암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방과 암과의 관계입니다. 지방은 어떻게 암에 영향을 미치는지, 유방암, 대장암, 직장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전립선암, 담낭암 등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화지방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담집산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박테리아는 담집산을 발암물질인 2차 담집산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뭐죠? 세균이죠.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은 이제 유방암이라든가 이러한 그 암을 유발하는데 그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떨까요?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에는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세포 매개성 면역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인데, 세포 매개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 면역 물질들이 있죠. 몸 안에 있는 그 면역 물질들이 억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뭐 T세포니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단순하게 면역 물질이 적게 나와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류, 고기를 과다하게 먹을 경우에는 유방암, 간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경우에는, 이제 무기질 중에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의 산화적 손상에 대해서 보조 효과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이런 것들의 발병률을 낮춰준다. 그래서 셀레늄은 암에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이런 것들은 암의 발생을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량의 아연을 섭취하고, 이것은 이제 다량의 아연을 섭취하는 것은 유방암이나 위암을 이제 발병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오드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가되면 갑상선종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많이 이제 소비하게 돼요. 그리고 글루코스, 만노스, 갈락토스, 펜토스 등 이러한 이제 그 당도 이용을 하게끔 이제 정상세포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암세포가. 그리고 암세포와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암세포는 저산소과 저체온 환경에서 암세포가 이제 증식이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저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에서 에너지 대사를 무산소 해당 과정에다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갖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는 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유산소에 의한 그 해당 과정을 진행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무산소 상태에서 당을 분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즉 락트산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갖고 그 암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락트산 발효가 일어날 때 이 통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양 주위에는 그만큼 락트산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고, 통증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락트산은 무산소 그 환경에서 그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수소 이온이 증가가 되고 pH가 낮아지고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가 이제 증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는.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저산소 상태에서 이제 락트산 발효를 통해서
부산서 해동 과정을 일으키고 여기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제 건강증진에 관한 식이요법, 비만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거.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 서양인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체질량 지수는 BMI라고 하는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이 65kg이고 키가 1m 68이면 이걸 두 개를 곱해가지고 65를 나누면 23이 나오죠. 23이면 체질량 지수 비만 판별에서 23이면 어디에 해당돼요? 위험 체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22.9까지는 과체중, 20 미만은 저체중이라기보다는 18.5에서 한 22 정도까지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분류해 놨는데 남자는 22, 여자는 21까지는 정상 체중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에서 25까지는 이제 비만을 그러니까 22에서 24.9까지는 과체중으로 보고 25 이상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만으로 보는데 29.9까지는 1단계, 30 이상은 2단계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비만은 이제 소아 비만과 성인 비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소아 비만은 세포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비만 세포수가 늘어나는 거고 성인 비만은 세포수는 정해져 있지만 세포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소아 비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소아 비만이 돼서 세포수가 증가를 시켜놓고 나이가 들어서 세포 크기까지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비만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체질하고도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비만인에 대한 식이요법입니다. 식사량과 간식량이 많으면 당연한 거죠. 과식이죠. 전체적인 섭취량을 줄이되 간식 섭취를 우선적으로 조절해야 된다. 간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띄는 곳에 음식을 두지 말다. 상 차릴 때나 이러한 상 차림 시 소량을 준비하고 저열량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죠. 메뉴를. 그 다음에 세끼 식사량이 많은 경우 당질 식품이 섭취가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전에 채소류 등 이러한 저열량 음식을 먹어서 배로 채워놓으라는 거죠. 저열량 위주의 반찬을 이제 싱겁게 조리해서 먹으라는 것이고 간식, 음료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 권유를 이제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불가피하게 먹어야 될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만 덜어서 먹으라는 것이고 음료는 물, 녹차, 블랙커피 등은 이제 음료는 물, 녹차, 이 블랙커피 등으로 대체하라는 것이고 세끼 식사량을 이제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배가 고프면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 및 당질 섭취가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섭취하는 음식 중 주요 열량 급원을 중점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대체 식품으로 바꾸라는 거죠. 음주가 이제 많을 경우에는 고열량 안주는 주의를 하라는 것이고 귀가 후 별도로 식사하지 않는다. 우리 이제 보면 이제 안주하고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는 꼭 밥을 먹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몸을 휘지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자야 이제 몸에 좋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거죠. 자, 비만 치료. 비만 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법, 약물치료 등이 있어요. 여기서 식이요법을 살펴보면 단식, 열량 제한, 균형식, 열량 제한, 불균형식 등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초열량, 초저열량 식이요법 하루 400 내지 800kg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도비만자에게 이제 적용을 하고 저열량 식이는 하루에 800g 이상 섭취하는 것, 1200kcal 이하 이제 섭취하는 것이고요. 운동요법은 뭐 당연한 거죠. 운동을 통해서 지방 연소율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지방을 연소시켜서 비만을 해소하는 것이고 행동 수정요법,
행동 수정을 통해서 식습관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